거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이 포효했다. 해안 마을 해안리에 닥친 폭풍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전주곡처럼 격렬했다. 낡은 가로등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 빗줄기는 굵은 소금처럼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이 작은 마을의 시간은 바다의 변덕에 따라 흘러갔지만 오늘 밤의 바다는 유난히 분노에 차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꽃집 해안의 꽃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폭풍의 광기 어린 연주 속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했다. 젖은 장미잎을 닦아내고 시든 프리지어 가지를 잘라내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우아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지만 외지인처럼 겉도는 존재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꽃집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가게 문을 잠그려던 순간 그녀의 귓가에 희미한 신음소리가 파고들었다. 바람 소리와 빗소리에 섞여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궂은 날씨에 밖을 나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소리가 들려온 가게 옆 좁은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다. 골목 안쪽 쓰레기통 옆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완전히 비에 젖어 있었고 찢어진 옷은 그의 몰골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 빗물과 뒤섞여 붉은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자의 행색은 영락없는 불황자였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낯선 사람, 특히 이런 행색의 사람을 들였다가는 어떤 소문이 돌지 불보듯 뻔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작은 마을의 좁은 인간관계와 끊임없는 뒷말에 진절머리가 났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남자의 얼굴을 보자 이성과 두려움은 연민 아래로 가라앉았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가 대수일까? 그녀는 결심했다. 이 남자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었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서연은 자신의 가녀린 몸으로 거구의 남자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옮기느라 온 힘을 다해야 했다. 비에 젖은 그의 몸이 바닥에 축축한 자국을 남겼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살림집으로 그를 옮긴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남자를 가니 매트리스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녀는 서둘러 구급상자를 가져와 남자의 이마에 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소독약을 바르는 동안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젖은 옷을 벗겨내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대로 두면 체온이 더 떨어질 것이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옷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찾아 그에게 입혔다. 모든 조치가 끝나자 그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남자의 얼굴을 살폈다. 더러운 몰골에 가려져 있었지만 남자의 이목구비는 놀랍도록 뚜렷하고 선이 굵었다. 높은 콧대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짙은 눈썹은 그가 단순한 불황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그가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폭풍의 밤이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청명했고, 바다는 밤새의 광란을 사과하듯 잔잔한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안리 마을에 불어닥친 또 다른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이 밤사이 낯선 남자를 집으로 들였다는 소문은 젖은 땅이 마르기도 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침 일찍 불청객이 그녀의 꽃집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다. 마을 시장의 아들이자 길 건너편 번듯한 상가 건물의 주인이기도 한 태민이었다. 그는 값비싼 명품 옷으로 몸을 감쌌고 기름을 발라 넘긴 머리는 그의 오만한 인상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몇 달째 서연에게 집요하게 추근대고 있었지만 그녀는 늘 그를 차갑게 외면했다. 태미는 걱정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살림집으로 통하는 문에 잠시 머물렀다. 서연 씨, 들었어. 어젯밤에 웬 거지를 주워왔다며? 당신 미쳤어. 이 좁은 동네에서 무슨 짓이야. 당장 내보내. 내가 사람 불러줄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은 묵묵히 꽃에 물을 주며 그를 외면했다. 그녀의 침묵에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으려 했다. 내 말 안 들려? 그깟 동정심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칠 셈이야?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서 무슨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는 서연을 위하는 척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소유욕과 질투심이 번뜩였다. 서연은 잡히려던 팔을 피하며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서리처럼 차가웠다. 여긴 내 집이고 내 가게예요. 그리고 내가 누굴 들이든 김태민 씨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내 인생 걱정하기 전에 본인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흔들림 없는 그녀의 태도에 태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연을 노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 씨. 아주 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저 거지 새끼랑 같이 이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 기대하라고. 그는 아기의 찬말을 뱉고는 보란 듯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태민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시장에 간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평소에는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그녀를 보고는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대놓고 수군거렸다. 세상에,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서 남자를 밝히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거지를 집에 들여?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의 작은 꽃집은 평소의 아늑함을 잃고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서연은 혼자가 되었다. 단 하룻밤 만에 그녀는 친절한 꽃집 아가씨에서 마을의 골칫거리이자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고립감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은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온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그녀의 선의는 오해받고 조롱당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한 결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그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결의로 빛났다. 날카로운 두통과 함께 강혁이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다. 머릿속은 새하얀 안개로 가득 찬 듯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에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그의 기억 속에서 섬광처럼 날카로운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찢어질 듯한 타이어 마찰음, 고함 소리, 그리고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히는 끔찍한 충격.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억의 파편들은 실체 없는 유령처럼 그를 괴롭혔지만 그 무엇도 명확하게 잡아낼 수 없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깨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그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서연은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여긴 어디입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깊고 울림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제 집이에요. 어젯밤 골목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괜찮으세요? 이름이 기억나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서연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은 푹 쉬는 게 중요해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죽을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죽 그릇을 비웠다.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은 서연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다. 일단 그를 민준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을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조용하고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말이 없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보거나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며 보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보며 식사를 챙겨주고 상처를 돌봐주었다. 민준이 깨어나 활동하기 시작하자 마을의 따가운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서연의 꽃집을 향한 사람들의 경멸과 적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오후 오랫동안 가게를 찾아오던 단골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서연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가게 한쪽에서 묵묵히 화분을 정리하고 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아, 저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녀는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고는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아이들은 가게 창문에 작은 돌을 던지며 거지 아줌마라고 소리치며 도망가기도 했다. 서연의 수입은 급격히 줄었고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이 되면 밀려드는 불안감과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고통을 멀차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괴로워했다. 며칠 후 태민이 다시 가게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서연 씨,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말인데 이 가게 나한테 파는 게 어때? 시세보다 2배는 쳐줄게. 이 돈이면 서울 가서 더 크고 좋은 가게 열 수 있어. 이 지긋지긋한 동네 떠나서 새 출발하라고.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가게를 팔고 떠나면 자연스럽게 민준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관심 없어요. 이 가게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곳이에요. 돌아가 주세요. 이곳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태민의 위선적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를 떴다. 민준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도움만 받을 수 없어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말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무거운 화분을 나르고 가게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의 낡은 금전 등록기가 완전히 고장 나버렸다.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가뜩이나 사정도 어려운데 비싼 기계를 새로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금전 등록기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는 서연에게서 작은 공구 상자를 건네봤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금전 등록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정교하고 빨랐다. 그는 복잡한 내부 회로를 유심히 살피더니 몇 군데를 손본 후 다시 조립했다. 서연은 그저 넋을 놓고 그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잠시 후 그가 전원 버튼을 누르자 금전 등록기는 언제 고장 났냐는 듯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걸 고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렸다. 민준 자신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몸이 기억하는 기술을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듯했다. 이 사건은 서연의 마음에 민준에 대한 작은 믿음과 함께 더 큰 의문을 심어주었다. 며칠 뒤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새로 들여온 수입꽃들의 배송 목록을 정리하던 서연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목록은 영어와 독일어로 된 전문 용어로 가득했다. 그때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목록을 훑어보던 민준이 무심코 입을 열었다. 이쪽 물류 코드가 잘못된 것 같군요. 이 번호라면 독일 함부르크가 아니라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를 경유해야 하는데 배송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는 유창하게 영문과 동문을 해석하며 배송 과정의 문제점까지 정확히 지적해냈다. 그 자신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지식에 놀란 듯했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단순한 불황자가 아니었다. 그의 과거에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촐한 식사를 했다. 가게 박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적대적이었지만 작은 식탁 위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흘렀다. 서연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그녀를 보며 미안함과 보호 본능을 느꼈고 민주는 기억을 잃은 거친 외모 속에 숨겨진 그의 비범함과 따뜻함을 보았다. 그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과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공기 중에 떠다녔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김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의 단호한 거절과 그 거지 놈을 감싸고 도는 태도는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해안리에서 왕처럼 군림해왔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고 거슬리는 것은 가차없이 짓밟아왔다. 그런데 고작 꽃집 여자 하나와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를 불황자놈 때문에 체면을 구기고 있었다. 점잖은 방식은 이제 끝이었다. 그는 힘으로 그를 찍어 눌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 태민은 마을의 한량 몇 명을 불러 모았다. 변변한 직업 없이 어슬렁거리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데 익숙한 자들이었다. 그는 두둑한 돈 봉투를 흔들며 그들에게 명령했다. 오늘 밤 그 거지 새끼 좀 손봐줘.
다시는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두들겨 패서 멀리 내다버리라고. 그의 눈에 잔인한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멀찍이서 그 거지놈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감상할 생각에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부탁으로 가게 뒤편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그를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좁은 골목에서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사내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3명의 남자였다. 그들은 불량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애워쌌다. 내 놈이 서연 씨 집에 얹혀 산다는 그 거지 새끼냐?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오늘 우리가 내 놈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마. 한 놈이 거들먹거리며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민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머리가 생각할 틈도 없이 그의 몸에 각인된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상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채 비틀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머지 2명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 민주는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화려한 기교 대신 오직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간결하고 치명적인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그는 주먹을 날리는 대신 상대의 힘과 무게중심을 역이용했다. 한 놈의 공격을 옆으로 흘리며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고 다른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관절을 제압했다. 길거리 싸움꾼의 난투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제압술이었다. 모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3명의 장정은 땅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그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극심한 고통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민주는 흔들림 없는 호흡으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기억을 잃은 온순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포식자의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골목 어귀 어둠 속에 숨어있는 태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태민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도 민준의 시선이 정확히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본 듯한 서늘한 공포 그 자체였다. 저놈은 거지가 아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다. 태민은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듯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쳤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남았다. 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게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그의 소매가 조금 찢어져 있고 손등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 씨,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어디 다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 폭력적인 본능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평화롭던 해안리 마을에 이질적인 풍경이 나타났다. 서울 번호판을 단 값비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딱 떨어지는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였다. 그들의 차가운 표정과 주변을 샅샅이 훑는 날카로운 눈빛은 작은 어촌 마을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보였다. 2 남자는 마을을 조용히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항구의 어부들에게, 시장의 상인들에게, 그리고
마을의 작은 여관 주인에게 무언가를 묻고 다녔다. 그들의 질문은 간결하고 목적이 분명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외지인들의 등장에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장 사내들은 서연의 꽃집 맞은편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주인은 마을의 소문은 모두 꿰고 있는 정보통이었다. 한 남자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식당 주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증명사진이 떠 있었다. 지금의 초라한 행색과는 완전히 다른 값비싼 정장을 입고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을 가진 남자의 사진. 바로 강혁의 사진이었다. 식당 주인은 눈이 동그래졌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서연의 꽃집에 있는 그 거지와 동일 인물이었다. 그는 신이 나서 손가락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저 사람, 알다마다요. 저기 저 꽃집에 있어요. 그 젊은 여자가 얼마 전에 주워와서 데리고 살잖아요. 그는 자신이 특종이라도 잡은 양 흥분해서 외쳤다. 두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하고는 식당을 나섰다. 그들은 길 건너편에 서서 마치 먹잇감을 확인하는 맹수처럼 해안의 꽃 가게를 조용히 응시했다. 가게 안에서는 마침 민준이 화초에 물을 주다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길 건너편의 남자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원초적인 위험 신호를 느꼈다. 쫓기는 자의 본능.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위협은 이제 마을의 불량배 따위가 아니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위험한 그림자가 마침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본능적인 위험 신호가 강혁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팔을 잡아 끌어 창가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의 움직임은 갑작스럽고 단호했다. 더 이상 온순하고 과묵한 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날카롭게 빛났고 온몸의 근육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다. 서연 씨, 저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됩니다.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그의 눈에 서린 진짜 공포와 절박함을 보고는 군말 없이 그를 따랐다.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를 믿어야 할 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들은 가게 뒤편 창문이 없는 작은 창고로 몸을 숨겼다. 밖에서는 평소와 같은 마을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좁은 창고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전문적인 사냥꾼들의 등장은 강역에 닫혀 있던 기억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강력한 방아쇠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자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뇌리를 덮쳤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던 이사회 회의실. 믿었던 임원 조상민 부회장의 얼굴.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어진 격렬한 자동차 추격전과 타이어 타는 냄새, 그리고 배신감의 쓰디쓴 맛. 조상민, 퀀텀 리프 그룹. 강혁은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낯선 이름들이 흘러나왔다. 그는 그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단어들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했다.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서연의 얼굴에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중얼거리는 이름들을 조용히 마음에 새겼다. 위험이 실제한다는 것을 깨달은 서연은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장 사내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꽃집 주변을 맴돌며 이웃들에게 그 남자에 대해 묻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식료품을 사는 척하며 그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상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 집중했다. 소문은 빠르게 돌았다. 최근 김 시장 태민의 아버지, 이 서울에서 온 어떤 대기업 사람들과 비밀리에 여러 번 만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이 해안가 일대의 땅을 대규모로 사들여 거대한 해양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계획에는 서연의 꽃집이 있는 이 낡은 상가 부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막대한 보상금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지만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때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하는 말이 서연의 귀에 날아와 밝혔다. 그 회사가 QL 그룹이라던데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대기업이래. QL 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강혁에게 털어놓았다. QL 그룹이라는 이름은 강혁의 혼란스러운 기억에 불을 붙였다. 퀀텀 리프, 그게 QL이었어. 그는 서연에게 자신이 떠올렸던 다른 이름, 조상민에 대해 말했다. 서연은 먼지 쌓인 낡은 노트북 컴퓨터를 켰다.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견디며 검색창에 퀀텀 리프 그룹과 조상민을 입력했다. 수많은 뉴스 기사가 화면을 채웠다. 조상민은 현재 퀀텀 리프 그룹의 회장 직무대행이었다. 본래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강혁 회장이 몇 달 전 의문의 자동차 사고로 실종된 후 그가 그룹의 정권을 이어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강혁의 사고 전 사진도 실려 있었다. 태블릿 PC에서 봤던, 그리고 그의 기억 속 얼굴과 정확히 일치하는 얼굴이었다. 모든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강혁은 자신이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조상민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고는 위장된 암살 시도였다. 조상민은 강혁이 사라진 틈을 타 평소 강직한 성품의 강혁이라면 결코 승인하지 않았을 부패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해안리 시장과 결탁하여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밖에 있는 저 남자들은 그가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보내진 조상민의 해결사들이었다. 이 끔찍한 진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보호해야 할 기억 잃은 불황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 기업에 쫓기는 회장, 강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친절한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동맹이자 이 위험한 싸움의 핵심적인 파트너였다. 강혁은 새로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서연 역시 그의 본 모습을 보았지만 그 거대한 타이틀 아래에 자신이 보살펴온 상처 입은 한 남자를 함께 보았다. 위험은 그들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게 했다.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적들의 얼굴을 응시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누가 적이고 왜 자신이 쫓기는지 알게 되었다. 강혁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유령을 없애러 여기까지 왔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야. 이 유령은 물어뜯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숨지 않았다.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억이 돌아온 왕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난 채 작은 어촌 마을의 허름한 꽃집 창고를 작전 본부 삼아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혁의 첫 번째 행동은 외부와의 안전한 연결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가장 신이 많은 부하와 미리 약속해둔 비상 프로토콜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전직 군 정보부대 장교 출신으로
현재 그의 개인 경호 및 정보팀을 이끌고 있는 안 실장이었다. 강혁은 서연의 도움을 받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옆 동네의 작은 공공도서관을 찾았다. 그는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약속된 디지털 데드롭인 한적한 온라인 체스 포럼에 접속했다. 그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겼다. 내용은 간단했다. 불사조는 살아있다. 지시를 기다린다. 그것은 강혁과 안 실장만이 아는 생존을 알리는 신호였다. 서울의 퀀텀 리프 그룹 본사 안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24시간 감시하던 비상 채널에 뜬 메시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충격과 안도 그리고 불타는 충성심이 교차했다. 그는 즉시 동일한 채널을 통해 응답했다. 비상사태를 대비해 미리 지정된 장소에 숨겨둔 보안 위성 전화를 확보하라는 지시였다. 강혁은 서연의 안내를 받아 한적한 시외버스 터미널의 물품 보관함에서 먼지 쌓인 가방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최첨단 위성 전화기가 들어 있었다. 꽃집으로 돌아온 강혁이 위성 전화의 전원을 켰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반대편에서 굳건하고 절제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강혁 회장님이십니까? 안 실장의 목소리였다. 강혁은 더 이상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지시를 내리는 회장의 목소리로 답했다. 나다, 안 실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들의 첫 통화는 짧았지만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해안리의 작은 꽃집은 거대한 부패 세력에 맞서는 비밀 사령부로 변모했다. 강혁은 안 실장을 통해 자신의 방대한 정보망과 자원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이 지역의 리조트 개발 비리를 파헤쳐 시장과 김태민을 올가매는 것. 둘째는 동시에 퀀텀 리프 그룹 내부의 조상민 세력을 와해시킬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안 실장에게 조상민의 모든 금융 거래와 해안리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비밀리에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강혁은 서연이 가진 이 마을에 대한 깊은 지식과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귀중한 자산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현장 요원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시장과 태민 부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였다. 해롭지 않은 동네 꽃집 주인이라는 그녀의 위장은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터였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불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의감과 강혁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녀의 두려움을 이겨냈다. 함정의 첫 단계는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혁은 안 실장을 통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룹의 후계자가 살아있지만 심각한 뇌 손상으로 기억을 모두 잃고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 정보는 조상민과 그의 사냥개들이 경계심을 풀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다. 그들의 임무는 암살에서 위험 없는 대상의 확보 및 감금으로 바뀔 것이고, 이는 강혁에게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터였다. 실제로 마을에 있던 정장 사내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고 공격적인 탐색에서 소극적인 감시로 전환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꽃 배달을 핑계로 군청과 주요 관공서 주변을 오갔다. 시장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익히고 그들의 차 번호를 기록했다. 어느 날 그녀는 군청의 비서실에서 일하며 불만이 많던 여직원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고충을 들어주며 친분을 쌓은 서연은 그 과정에서 시장이 외부인들과 늦은 밤 비밀 회의를 자주 가지며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서류들이 오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밤마다 강혁에게 보고했고, 강혁은 이를 안 실장과 함께 분석하여 퍼즐을 맞춰 나갔다. 하지만 위험은
늘 가까이에 있었다. 서연의 활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태민이 결국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군청 근처에서 너무 자주 목격되는 그녀를 공격적으로 추궁했다. 너 요즘 여기서 뭘 그렇게 염탐하고 다니는 거야? 그 거지 새끼랑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지? 그 순간 서연이 가지고 있던 작은 브로치 안 실장이 제공한 초소형 통신 장치를 통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강혁이 그녀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그녀의 순진한 꽃집 주인 연기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했다. 서연은 강혁의 지시대로 순진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을까 해서요. 군청이나 관공서에 정기적으로 꽃을 납품할 수 있으면 가게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녀의 밥덮어덮너의 연기의 태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칼날 위를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며칠 후 안 실장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조상민과 해안리 시장을 연결하는 비밀 해외 계좌를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서연은 곧 열릴 해안리 해양 리조트 개발 사업 공개 설명회의 정확한 일정과 계획을 입수했다.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심판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챕터의 마지막 강혁과 서연은 작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마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혁이 군청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조용한 꽃집은 이제 거대한 권력과 부패에 맞서는 전쟁의 최전선이 되어 있었다. 해안리 군청 대강당은 욕망과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받은 마을 사람들의 상기된 얼굴과 탐욕스러운 눈빛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단상 위에는 해안리 시장이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퀀텀 리프 그룹에서 파견된 조상민의 수하들이 오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맨 앞줄에 앉은 김태민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강혁의 지시대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서연을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강혁을 찾던 정장 사내들은 행사장 곳곳에 눈에 띄지 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목표가 그저 기억을 잃은 채 방황하는 무해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시장은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리조트가 들어서면 해안리가 천지개벽할 것이며 주민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공허한 약속을 남발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퀀텀 리프 그룹의 임원이 단상에 올라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사업의 혜택을 설명했다. 그들의 계획의 핵심은 교묘한 말과 법적 함정으로 주민들을 압박하여 그들의 땅을 헐값에 팔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진보라는 가면을 쓴 거대한 부패의 향연이었다. 시장이 의례적인 협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어 올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당의 육중한 정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낡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안 실장의 팀이 은밀하게 준비한 몸에 딱 맞는 날카로운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으며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을 듯 차갑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기억을 잃은 거지는 사라졌. 그의 자리에 왕이 서 있었다. 강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다. 태민과 시장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상민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다. 강혁은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동요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얼어붙은 시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첫마디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내 이름은 강혁, 퀀텀 리프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 한마디에 강당의 공기는 폭발 직전까지 팽창했다. 그는 단상 위에 앉아 있는 임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저자들은 나를 살해하려 했던 반역자이자 도둑들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아름다운 리조트 조감도를 보여주던 화면은 안 실장의 팀에 의해 장악되었다. 화면에는 조상민과 시장을 연결하는 비밀 해외 계좌의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퀀텀 리프의 유령 회사에서 시장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흐름이 붉은 선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곧이어 스피커에서는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다. 돈을 어떻게 세탁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는 조상민과 시장의 노골적인 통화 내용이었다. 불법적인 토지 매입 전략과 그를 죽이기 위해 위장했던 사고의 전말을 담은 증거 자료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당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주민들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시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공포에 질린 태민은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아픈 힘이 가로막혀 있었다. 단상 위의 임원들은 충격으로 몸이 굳어 옴짝달싹도 못했다. 바로 그때 강역의 신호에 맞춰 강당의 모든 문이 봉쇄되었다. 지금까지 강역을 사냥하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강역이 아니었다. 그들은 안 실장에게 충성하는 강역의 직속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움직임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퀀텀 리프 임원들을 제압했다. 동시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다. 안 실장으로부터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넋이 나간 시장과 발버둥 치는 태민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사냥꾼들이 순식간에 사냥감이 되는 역전의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혼돈의 아수라장 속에서 강역의 시선은 인파 속의 서연을 찾아냈다. 방을 가로질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탐욕의 제국이 무너지는 굉음, 그 모든 것이 배경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오직 함께 싸워 승리한 전투에 대한 조용한 이해와 교감만이 존재했다. 강역은 그녀를 향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감사와 약속의 신호였다. 마침내 폭풍은 멎었고 심판은 끝났다. 심판의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해안리 마을은 전례 없는 혼란과 침묵에 휩싸였다. 평생을 권력자로 군림하던 시장과 그의 아들이 구속되고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거대 기업 퀀텀 리프 그룹의 추악한 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났다. 돌아온 회장 강역이 그룹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변화의 중심에는 서연의 작은 꽃집, 해안의 꽃이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아니었다. 경외와 부끄러움의 공간이 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혹은 서너 명씩 무리를 지어 가게를 찾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나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감히 서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한 사과를 건넸다. 서연 씨,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미안하오. 시장에서 그녀를 모욕했던 상인이 고개를 숙였다.
강혁의 사진을 보고 신나서 고발했던 식당 주인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연신 굽실거렸다. 서연은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 원망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한 품위를 지키며 정중하게 그들을 대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깨어진 신뢰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선 존재였다. 서울로 돌아간 강혁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는 무서운 속도와 결단력으로 그룹을 재정비했다. 조상민과 그의 부패한 세력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고 그들과 결탁했던 모든 인물들이 뿌리 뽑혔다. 그는 해안리 리조트 개발 사업을 즉각 백지화했으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행보는 재벌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강혁은 해안리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파괴적인 리조트가 아니었다. 낡은 어항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복지회관을 건립하며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비록 가혹했지만 결국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이 작은 마을에 그가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였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 속에서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서울에서의 급한 불을 끈 강혁은 해안리로 돌아왔다. 그는 요란한 의전 차량 행렬 대신 조용한 세단 한 대를 직접 몰고 곧장 서연의 꽃집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자도 심판하는 왕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에게 돌아온 평범한 남자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강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당신만이 나를 믿어줬어요. 당신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에 대해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거대한 기업을 호령하는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플라워샵,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와 명예.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녀의 발 아래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다. 제 삶은 여기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작은 가게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없는 이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녀가 선택한 것은 그의 부와 권력이 아니라 강혁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해안의 꽃은 이전보다 더욱 활기가 넘쳤다. 마을에는 강혁이 약속한 새로운 복지회관의 기공식이 열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거리에 울려 퍼졌다. 강혁은 서울과 해안리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의 시간 대부분은 서연의 곁에서 채워졌다. 사람들은 때로는 꽃 배달을 돕는 강혁을, 때로는 서연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잣대를 이겨낸 그들의 발걸음은 평온했다. 강혁이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들은 함께 폭풍을 이겨냈고 화려한 왕관이나 막대한 부가 아닌 진실된 인격과 신뢰 위에 세워진 진짜 행복을 찾아냈다. 거지를 집에 데려온 미녀를 비웃었던 마을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붉은 노을 아래 두 사람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